네, 이제 서사 작품 세 번째인 영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한 인간의 사랑과 운명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감상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난 사람인데 자신의 운명에 순응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마살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운명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한국적인 운명관의 의식세계를 보여주고요. 작가가 인식한 그래서 우리 문화의 토속성과 전통적 가치관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고 이 등장인물의 선택에 대해서 비판적, 창의적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앞줄거리부터 읽도록 할 건데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소설의 발단, 전개, 위기, 그 다음 절정 부분부터 시작입니다. 절정 부분. 그 다음에 결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개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여 살고 있는 옥화는 아들 성기의 사주에 낀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성기를 쌍기사에 보내 생활을 하게 하고 장날에만 집에 오게 한다. 자, 이 화개장터는 공간적 배경이죠. 네, 공간이고 이 역마살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늘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는 애군입니다. 그래서 장날에만 집에 오게 하고 격리시켜 놓는 거죠. 어느 날 최장수 영감은 딸 개연을 주막에 맡기고 장사길을 떠나고 옥화는 개연을 성규와 결혼시켜 역마살을 막아보자 한다. 그러나 개연의 왼쪽 깃바퀴 위에 난 사마귀를 발견하고 놀란 옥화는 두 사람 사이를 경계한다. 자, 이 사마귀를 보고 이제 옥화와 개연의 관계를 암시하는 소재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라는 남사당패 우두머리가 바로 최장수 영감이고 개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좀 막장이죠. 최장수 영감이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로 옥화의 예감은 현실이 되고 최장수 영감은 개연을 데리고 주막을 떠나기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주인공격이죠. 이 옥화라는 엄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딸인 개연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등장인물 설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옥화의 아들이 누구냐면 성기예요. 그래서 이 옥화는 이 둘을 연결시켜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무슨 관계예요? 이복 관계예요. 둘 다 아버지가 최장수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 간의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서로 이모, 조카 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돼서 개연이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스토리가 이상하죠. 그러면 사마귀는 이과생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마귀는 유전이랑 상관없는데요. 그냥 문학적인 그냥 수사 문학적인 복선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절정 들어가 봅시다. 절정 이제 내용은 개연과 성기가 서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수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영영 못 보게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헤어져 하는 옥화의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대사냐면 옥화의 대사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옥화도 영감을 따라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 일은 누가 알간디? 인연 있으면 또 볼 터이지. 자, 영감이 얘기하는 거죠. 영감은 커다란 미투리, 자, 신이죠. 발을 끼며 말했다. 이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역시 이제 장사꾼이니까 이런 큰 걸 쓰는 거죠. 아가 잘 가거라. 이제 또 이것도 옥화가 얘기하는 거죠. 이 아가는 누굴까요? 아가는 개연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되게 딸뻘 동생, 이복 동생이 되는 거죠. 옥화는 개연의 조그만 보따리에다 돈이 든 꽃주머니 하나를 정표로 넣어주고 하직을 하였다. 자, 이 꽃주머니를 하나 준 거는 잘못 표시했죠? 꽃주머니 하나는 뭔가
미안함을 표현해주는 오카의 마음을,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으니까 애틋함을 느끼는, 애틋함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직을 했습니다. 개연은 애걸하듯 호소하듯 한 붉은 두 눈으로 한참 동안 오카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 개연은 헤어지고 싶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기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개연의 마음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또 오너라. 오카는 개연의 머리를 쓸어주고 다만 이렇게 말하였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네, 오카는 개연의 마음을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러자 개연은 오카의 가슴에다 얼굴을 묻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자, 이 부분은 이별을 영영 돌이킬 수 없다는 슬픔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는 개연의 모습입니다. 자, 오카는 그녀의 그 물결같이 흔들리는 둥그스름한 어깨를 쓸어주며 그만 울어, 아버지가 저기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음성도 이젠 아주 풀이 죽어 있었다. 자, 이제 오카도, 이제 오카죠, 오카? 오카가 어떤 상황이에요? 체념한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이별을 수용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수용. 체념과 수용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럼 편히 계시오. 영감은 오카에게 하직을 하였다. 할아버지 거기가 보시고 살기 여의치 않거든 여기 와서 우리 한데 삽시다. 아버지는 최장수에 대한 오카의 애정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 자, 오카는 또 한번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개연이 이제 떠나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봅시다. 자, 요 문제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죠. 오빠 편히 사시오. 자,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연은 이미 시뻘겋게 된 두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선을 찾으며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성기는 개연의 이 말에 꿈을 깬 듯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개연의 앞으로 당황히 몇 걸음을 어플어플 걸어오다가 돌연히 다시 정신이 나는 듯 그 자리에 화석처럼 발이 굳어버린 채 한참 동안 장승같이 개연의 얼굴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했더니 성기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뭐랄까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개연이 얘기합니다. 오빠 편히 사시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개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어떤 기적 같은 구원만을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자, 성기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뻔한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고 있었을 뿐이다. 자, 지금 굉장히 이 편히 사시오 두 번째 말에는 뭔가 어떤 말을 듣고 싶고요. 이런 뭔가 어떤 말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근데 역시 성기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아직도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뭐 어떠한 떠나지 말라는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연의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은 오카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 가지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올 뿐 사랑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분노한 거죠. 아무런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분노했지만 역시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빠 편히 사시오. 자, 여기에는 거의 이제 절망적이고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 보입니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개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락적삼을, 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슬픈 장면이에요. 3번씩이나 막 여자가 이렇게 막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고운 햇볕과 늘어선 버들가지와 산울처럼 우러오는 뻐꾸기 울음소. 자, 요거는 굉장히 모습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연상되는 것이 이렇게 막 인간사는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자연은 아름다운 거예요. 굉장히 인간의 운명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연은 이렇게 흘러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구나. 이런 것이 좀 연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거 연상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역시 행동은 역시 소극적이에요. 자, 이제 결말입니다. 결말을 또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입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자,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나서 성기도 알아 누웠었습니다. 이듬해 우수도 경칩도 다지나 청명 무렵에 비가 질근거릴 무렵이었다. 우수는 양력 2월 18일이고 경칩은 3월 5일이에요. 청명은 4월 5일이죠. 3월 5일, 4월 5일. 그러니까 한 몇 달을 누워 있었던 겁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계절적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계절은 어디예요? 봄이죠? 봄은 어떤 계절이에요? 굉장히 소생하는 겨울 동안에 죽어있는 듯이 있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아들의 미움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움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자, 성기의 아버지가 강원도 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기의 아버지를 찾으겠냐는 물음입니다. 이게 앞에 보면 안 나왔죠. 네, 성기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느냐? 자, 정착해서 살겠느냐 물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선택지가 있고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어요. 둘 다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강원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착이 있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고 했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 마음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채영감 영감은 36해 전 남사당으로 꾸며와 이 화개장터에서 하룻밤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없었다는 것과 개연을 그 왼쪽 깃바퀴 위에 사마귀로 보아 자기 동생이 분명하다는 것. 자, 두 가지 사실을 통정하려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깃바퀴 위에 검정 사마귀까지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성기가 왜 헤어지는지 모르고 다시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죠. 자, 요거 두 가지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건의 요약 제시가 된 부분입니다. 사건의 요약 제시 부분인데, 자, 이게 또 문제랑 연관되니까 또 치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치우고,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요약적 제시가 되는 부분인데,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봅시다. 자, 다음 문단. 나도 처음에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선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이 알았나. 설마 했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죠. 진짜 사실이었던 거예요.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에 가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자, 태주를 집힌 사람, 즉 점쟁이에요. 점쟁이한테 물어봐까지 봤던 거예요.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 같이 제자되는구나.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 얘기는 뭡니까? 요 얘기. 제자된 내용이 뭐야? 이복동생, 이복자매라는 사실이죠. 누구랑? 옥화랑 개연이라.
차라리 망신을 했지 괜히 물어보던 소리예요.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뇌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 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쩌겠냐. 자, 이제 드디어 성기는 알았던 거예요. 왜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고 어머니가 왜 갈라놓았느냐. 사랑하는 어머니가 왜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이 개연이라는 여자와 갈라놓았을까. 이걸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다고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기에게 개헌과 인연을 끊게 한 이유를 말한 거죠. 자,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불타는 듯 형령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자, 계속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뭔가 결심한 거죠.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정착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고지식한 미련은 뭐예요? 뭐냐면 붙잡아 두는 거예요. 붙잡아. 이게 붙잡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어쩌려냐? 너 좋을 대로 해라. 자,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모든 것을 성기에게 이제 맡기는 겁니다. 성기에게 맡기는 부분이에요. 네. 성기는 아무런 말 없이 도로 자리에 투어놓아 버렸다. 이제 성기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결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자,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깃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자, 이렇게 술을 마신다는 얘기는 뭐죠? 몸이 회복됐다는 소리입니다. 회복. 이제 마음에 뭔가 회복이 된 겁니다. 자, 난 성기는 옥하더러 어머니 나 옆 하나 맞춰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아닌데,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이 여파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유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엿장수가 막 돌아다니면서 옆팔면서 막 애들한테 막 얘기해서 꼬시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운명은 뭐냐면 역마살이죠.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결국 역막살 끼인 이 아들이 운명에 따라서 자신의 곁을 떠나려고 하고 이미 이 미련을 버렸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 충격을 받은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지도 다시 보름이나 지나 뻐꾸기는 다시 산울리처럼 건드려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볕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은 인간의 운명과 상관없이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이 다시 유달리 맑게 깬 화개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자, 화개장터 어디와 어디 사이입니까? 충청도와 전라도 사이죠?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자, 갈림길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모 고이적삼에 명주수건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옆판을 걸방에서 느직하게 엉덩이 지음에다 걸쳤다. 진짜 역장수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와있죠. 위 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나마 들어있었고 아래 목판에다 팔다 남은 이야기책 먹건과 간단한 박물이 좀 들어있었다. 뭔가 역장수가 엿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른 것들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막 이동이 잦은 때는 아니니까. 자, 이거 조금 넘어갔는데, 요 갈림길 요거 읽기 전에, 네, 요거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별 무등 할 때. 자, 그렇지만 이 갈림길은 중요합니다. 이거 갈림길.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다. 화개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쥐고 있었고, 화개골 쪽이라는 거는 뭐죠? 정착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쪽으로 난 길이 구례.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위에 다음 페이지에 또 그리겠지만, 그럼 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지고 있는 이 여기는 이미 화개고, 이제 한쪽은 구례고, 한쪽은 하동이라는 거예요. 하동. 하동. 자, 요 뒤에 거는 다음 페이지에 연결해서 읽읍시다.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최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한이 장터 위에 굽이 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자, 아까 그렸던 거 다시 그려보면, 자, 여기가 화개, 화개가 이렇게, 그다음에 구례, 그다음에 하동이 있으면, 자, 여기는 누구와 관련된 길이에요? 계연과 관련된 길이죠. 여기는 정착과 관련된 길이고요.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대한 태도를 봅시다.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련이 있었어요. 미련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그러니까 1번도 아니었고 2번도 아니었던 소리예요. 결국 선택한 데는 어디? 네, 하동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그의 어머니의 주박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무렵에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등지고 갔다는 것은 뭐냐면, 등지고 갔다는 것은 운명의 수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운명? 아까 얘기했죠? 네, 역마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운명에 순응하면서 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것은 이제 극복. 그래서 한을 승화시키고 있는, 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을 극복한 거예요. 슬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세 갈래 길이 중요한데, 이 화계 쪽으로 향하는 길은 어머니와 살던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과거의 삶입니다. 계연이 갔던 구례의 길은 운명을 거부하고 계연과 함께한 삶이에요. 하동의 길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운명에 순응하며 역마살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있지만 또 뭐도 있었어요? 아버지를 찾는 강원도로 가는 길. 아예 나와있지도 않죠. 네, 그래서 결국 운명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갈래는 단편 소설이면서 순수 소설이에요. 사람의 그 순수한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소설이고요. 성격은 무속적, 운면론적, 토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본다는 얘기 있죠. 역마사 이런 것도 다 전 보는 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명에 순응한 것을 봤을 때 운면론적. 그다음에 향토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죠. 그래서 토속적입니다. 배경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화개장터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자는 역마살이 낀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게 주요 소재죠. 주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역마살이 낀 떠돌이 인간들의 삶이에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한국적 운명관, 이렇게 운명에 순응하는 운명관의 수능과 그에 따른 인간성의 구현이에요. 한국적인 운명관에 어떻게 순응하고 그렇게 순응한 사람들이 어떤 인간성을 드러내는가, 이런 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특징은 민속적 소재를 통해 운명을 표현하고 있고요. 공간적 배경을 통해 향토성을 부여하고 주제의식을 드러냅니다. 공간적 배경은 뭐예요? 화개장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